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5일 일요일 밤 9시 38분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이게 글을 하나 작성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평상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좀 아직 머릿속에 생각이 좀 덜 정리돼서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글로 적어놨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하도 깝깝해서 저도 적어봤어요. 왜 깝깝하냐면 예전에는 이 전체 금융시장이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A가 움직이면 B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면 C가 움직이고 C가 움직이면 D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이 개념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들어서 특히 그리고 최근 일주일 들어서 이게 완전 이 톱니바퀴가 다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A가 움직여도 B가 안 움직이고 B가 안 움직였는데도 막 저 밑에 D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완전 개판오분전이라는 표현까지 좀 뭐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들이 다 박살나는 완전 혼돈의 시장으로 가서 저도 좀 깝깝해서 이렇게 좀 글을 써봤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 여러분들 상당히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다는 게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리플 다는 게 아니고 현재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글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적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특히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 로또 강이라 읽으면 되나요? 여기 로또 강님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장문의 리플을 많이 달아주시고 제법 심도 있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제가 특히 이번 영상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길게 써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자기 시간 투자하셔서 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여러분들 리플 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했어야 되지만 깜빡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점들을 좀 일요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전달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구조에 관해서 한번 좀 파악하고 가자 이겁니다. 2018년, 19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맨날 선물 일봉 보고 이런다고 요즘 좀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한 번씩 봐야 돼요. 한번 오래간만에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KRX 마켓 데이터, 한국 거래소 마켓 데이터 들어가시면은 여기 주가지수 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영상에서 일일이 보고 이렇게 막 찾아가면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방금 전에 제가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메모장 보면서 우리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겁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1600조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에요. 얼마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냐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한 900 종목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친구들 200 종목의 시가총액이 1400조란 말이죠.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코스피 200이 아닌 코스피 50. 코스피에서 50 종목, 상위 50개 종목만 더하면 얼마냐? 1280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코스피 1600조인데 전체 시장이 상위 50 종목만 해도 1280조니까 사실상 900 종목 중에 850 종목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인 겁니다. 근데 이 구조가 더욱더 심각한 게 이게 더욱더 기형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359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구조가 좀 완전 기형적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59조면은 이게 벌써 시가총액 비중이 벌써 얼마나 되나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359조 나누기 1600조니까 22%이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기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314조예요. 전체 시가총액 314조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편중된 게 좀 덜합니다. 대형주라고 해봤자 이거 안 써놨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26조, 126조입니다. 써놔야겠네. 이거 써놨구나. 예. 그러니까 전체 314조인데 대형주가 126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코스피는 50종목만 합쳐도 이미 시가총액의 80% 정도가 차지해 버리는데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라 해봤자 절반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소형주 친구들. 안 그래도 코스닥은 종목 수도 많잖아요. 전체 시장이 한 1300종목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1300 종목 중에서 대형주가 절반도 차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상 대형주가 코스닥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 같은 것보다도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하고 이게 지수하고 모양이 따로 갈 수가 있다. 그죠? 개별 종목들 분위기하고 시장 전체 분위기, 코스닥 지수하고는 많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코스피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360조, 359조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전기전자가 550조, 그죠?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550조니까 대충 3분의 1쯤 되겠죠? 네,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금융업. 금융업은 뭐 뭔지 대충 아시겠죠? 뭐 지주사라든가, 뭐 금융, 뭐 신한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서비스업은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186조, 화학 177조, 의약품 114조, 운수장비 109조. 운수장비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죠. 네. 시가총액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거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종목이 자빠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근데 사실 시장이 좀 굉장히 더 기형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매매하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150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전체 시장 314조를 놓고 보면 안 되는, 이걸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만 봐야 된다. 그죠? 코스닥 150은 143조밖에 안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359조랬죠? 삼성전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수 하나가. 자,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자고요. 이거가 답니다. 코스닥 헬스케어,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143조 중에 60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건 정보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니 뭐 OLED니 뭐 5G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30조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90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두 개가 이 코스닥 150을 다 움직인다. 근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게 이 코스닥 150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바이오의 시장인 거예요. 코스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몰빵인 시장인 거고, 코스닥 시장은 간단하게 제약바이오가 몰빵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서 최근 그 지난주에 있었던 코스닥의 이상 약세 현상,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이상하게 약했던 현상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어서 코스닥이 약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예요. 외국인이 코스닥에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다, 여러분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다, 아니면 뭐 한국이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기관 투자자면 살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다고요.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되고, 한국의 뭐 또 거래량은 얼마가 돼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당 종목 가격이 얼마여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예요? 대형주가 126조고 나머지 있는 중소형주들이 이 100몇 조를 차지하는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이런 입김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과 기관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뭐 왜곡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코스닥의 약세를 좀 이야기를 하려면 업종 지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150이 중요한 거죠. 코스닥 150. 자, 코스닥 150 지수는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밀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150,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의 한 절반가량, 코스닥 150이 143조인데 헬스케어가 60조니까 50% 좀 안 되잖아요. 그죠? 40% 가까이가 헬스케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절반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스닥이 이제 더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코스닥 150 차트 모양 머릿속에 잠깐 담아 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시나요? 코스닥 150 고점 여기 있었고 코스닥 150 지금 고점 여기쯤 있었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죠? 별로 모양이 좋지 않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코스닥 제약이 뭐 너무 정고점 부근까지 좀 왔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여기 2018년 1월 달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 근처에서 지금 현재 또다시 삼산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지금 벌써 한 오중천장이죠. 오중천장. 아무튼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제약 업종이 그 넥라인을 붕괴시키고 뭐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얘도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은 모양이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얘가 올라가야지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물통에 물이 거의 찼구나, 뭐 요 정도 생각 정도는 일단 깔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평선 뭐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61선 깼죠. 여기 올라오다 61선 깼지 않습니까? 다음번은 이제 121선 지지선, 121선 테스트하러 내려와야 돼요. 이런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제약바이오하고 또 비스무리한 게 기타 서비스 업종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제약바이오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타 서비스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기타 서비스도 그래서 같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제약바이오하고 큰 그림이 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얘도 그죠? 얘도 비슷비슷해요. 얘도 아직 넥라인까지는 아직 안 깼는데, 여기 어디가 넥라인으로 봐야 되니까 넥라인까지는 안 깼는데,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약한 것은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약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가고 싶으면 뭘 보면 되겠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가고 싶은 조건, 더 강하게 상승하고 싶은 조건은 최소한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이거 넘어서 여기 위쪽에 넘어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 희망이 있다. 그죠? 요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것만 보면 돼요. 사실상 제약바이오만 보면 됩니다. 방금 시가총액 비중 다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면은 뭐 IT 하드웨어라고 반도체라든가 OLED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사실 뭐 얘네도 이미 삼산이죠. 뭐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보다는 좀 낮긴 낮지만 얘는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 150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다 정도는 아시면 되겠죠. 코스닥 150이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뭐 그런 존재일 텐데, 코스닥 150에서 헬스케어가 60조고 정보기술이 30조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메인이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올라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정보기술의 미래도 헬스케어에 달린 겁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죽어 내려가면서 지수 자체가 끌어내려져 와버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정보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고 회사들이 좋다 하더라도 얘도 어쩔 수 없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좀 드렸고, 코스피 안 보면 서운하니까 코스피 잠깐 볼게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요 얘기를 좀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일단 시가총액부터 봅시다. 시가총액부터. 자, 코스피 200 보시면 돼요. 우리 제가 항상 선물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코스피 200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고요. 뭐 2360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코스피 200이 더 중요한 지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314인데요. 일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자, 최근 모습 한번 보세요. 최근 모습. 그리고 전기전자가 훨씬 더 강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전기전자 업종 지수. 자, 전기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피 종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끌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어떤 그 지금 현재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시장 구조적인 설명이 되겠죠. 대형주, 예, 대형주가 코스피 200 지수하고 모양 똑같고, 요게 대형주 지수, 요게 대형주 차트, 요게 코스피 200 차트, 요게 전기전자 차트. 삼성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강하다라는 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게 포함된 서비스업 박살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코스피 200이 최근에 시장에 살짝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전자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으면은 뭐예요? 다른 업종들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업 박살나고, 뭐 금융업은 그나마 좀 올랐는데 그래도 반등이 좀 많이 안 나왔죠. 전기전자는 어디 있다? 전기전자는 여기 전고점 부근에 있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 부근에도 못 왔다. 뭐 이런 점들. 화학도 제자리고, 운수장비도 뭐 이번 주에 제자리고, 의약품 특히 약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이 자빠진다라고 하면 코스닥 제약 쪽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 생각 정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미 그러니까 코스피 의약품은 보시면 121선 이미 붕괴시켜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제약은 현재 어쨌든 121선 한참 위에 있으니까 코스닥이 어쩌면은 이게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만약에 코스피 의약품 얘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얘를 기준으로 해서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앞으로 한참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의약품 업종 지수 어쨌든 코스피 의약품 굉장히 약하구나, 아 코스피보다 아니 코스닥보다도 훨씬 약하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오르고 저기 뭐 네이버하고 다음 뭐 카카오 이런 거 빠지고 셀트리온 이런 거 빠져서 이 모양이 된 거죠, 현재 시장이.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적인 큰 이야기,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요 기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기간, 요게 박스권이죠.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한 11년, 12년부터 해서 박스권 들어왔고요. 17년 초까지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요 정도 박스권인 거고, 이 구간은 대세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근데 아무튼 뭐 대세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상승률이나 상승 기간이 짧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정고점 돌파해서 넘어갔던 일종의 대세 상승 구간이었긴 한 겁니다. 왜 박스권 넘어갔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미국 경기가 당시 GDP가 막 4%씩 연 4%씩 성장하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넘어간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빨로 이거 넘어간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지금 큰 흐름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랠리 줬잖아요. 랠리 준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빠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작은 투매가 나오고 지금 반등이 진행 중이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일단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환율하고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 로또강님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 뭐 제시해 주셔서 그런 건데,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하고 코스피하고 비교, 이거 여러분들 자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주 해보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시면서 자꾸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셔야지 실력이, 그죠? 늘겠죠?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이 실제로 있었다. 예를 들면은 2004년 때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 구간이 조금 아리까리한 구간이었다, 그죠? 물론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 분명히 이렇게 환율이, 이게 파란색 선이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자, 환율이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박살났었다. 비정상이죠, 그죠? 원화가 강세인데 주식시장이 박살났지 않냐? 그러면 그 뒤에는 많이 올랐었다. 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이버전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와 주식시장의 박스권, 뭐 주식시장의 비리비리함, 이런 게 어떤 큰 변곡에 앞서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주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막 토막이 나버렸는데 환율은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 보시면, 이거 일봉으로 봐야 잘 보이는데, 주봉으로 봅시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원화 강세의 최근에 이 흐름이 상당히 사실 독특한 거거든요. 이 원화 강세, 이 파란색 흐름이, 지난 코스피 10년간 볼 수가 없었던 빠르기와 볼 수가 없었던 강도란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 원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안에 박스권이었다. 그죠? 이거 뭔가 크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크게 잘못되었던가, 환율이 크게 잘못되었던가. 어쨌든 앞으로 뭔가 큰일이 날 수 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원화 강세가 한계에 좀 봉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일도 원화는 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1127원인데 뭐 20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20원도 될 수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좀 언더슈팅에 거의 한계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주식이 더 오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이 만약 여기서 지금 쉬지 않고 더 오르고 싶으면은 여기서 계속 환율이 이렇게 강세로 받쳐줘야 돼요. 환율이 계속 강세로 받쳐줘야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환율이 어느 정도 언더슈팅에 뭐 RSI 30에 뭐 언더슈팅권에 뭐 다양한 지표들이 볼린 저변들이 삐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이거란 말이죠.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참 어떤 분 리플 하나 참 더 있는데,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99.9%쯤 맞는 얘기예요. 확률이 그 정도로 높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번에 3월 달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 갭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스피 이런 부분들 지금 코스피는 확인해야 될 구간이 너무나 많다. 그죠? 조금 주의하실 필요 정도는 있겠다. 지금까지 코스피에서 역사적으로 한 20년째 안 메꾸고 있는 갭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답은 안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거 한두 개를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코스피는 역사상으로 이렇게 지수의 갭을 많이 만들어 놨던 자리는 반드시 다 메꾸고 갔었습니다. 갭은 100% 메꾸지는 않지만요, 한 99% 정도는 메꿉니다. 이번에 갭이 좀 많긴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단지 메꾸긴 메꾸는데 이게 이번에 바로 메꿀지 아니면 몇 년 더 지나서 메꿀지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자, 아무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뭐 요 정도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여러분들의 리플과 뭐 저의 두서없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떠들어 봤고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